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푸릇푸릇한 새싹이 참 기분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오거돈 전 시장의 집무실 앞에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 한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CCTV에는 총선 전, 총선 후로 누가 오거돈 시장을 찾아갔는지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연일 야당에서는 총선 전에, 선거 전에 이른바 여당과 청와대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정말 몰랐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CCTV 안에 무슨 장면이 담겨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의혹을 더불어시민당이 당선인에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거 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쉬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자리가 22만 개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발 고용 역성장 그래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 추이 보면요. 일자리 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3월에 마이너스 1.2%입니다. 증감 추이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발로 22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을 했습니다. 숙박계, 음식업계 15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1만 명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본격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정규직이 이러한데 임시직이나 특수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타격이 클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제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집값 4억 떨어진 음마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는지 아십니까? 191만 원 들어서 61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보유세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공시 합격 이의 신청 건수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건수가 100배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늘면 보유세도 이렇게 늘기 때문이죠. 아파트 공시가 과속 인상, 정부는 입 다물고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9억 넘는 집이 공시지가가 21% 급증하는 바람에 세금이 껑충 크게 들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인데 일부에서는 이거 뭐 시세보다 세금이 더 크게 생겼다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에 대해서 가속 의지를 밝히자마자 미국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전반적인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총선 압승 뒤 입장이 변화됐다. 중앙일보는 꼬집고 있는데 1월에는 제재 틀 내에서 움직이려 했다면 총선 압승한 이후 한반도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국제제재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더군다나 김정은의 신병과 건강 상태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 개선을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목소리도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축구선수 기회 잡을까 망신당할까? 야구팬의 80% 이상은 한국 야구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외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수준 낮은 플레이 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서울신문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즌 이른바 야구의 질이 떨어졌다. 질 떨어진 프로페셔널답지 못한 플레이가 나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개한다 한들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망신을 살 수 있다라는 서울신문의 걱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정 들고 나온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한양 통일연구원의 김수경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25년 국회 전문가입니다. 공감과 정책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4개월. 통합미래당의 이른바 비대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으로 의결을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CCTV. 오거돈 전 시장의 집무실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가 한 대 있더라. 거기에 뭐가 찍혔을지. 세 번째 키워드는 인포데믹. 김정은이 살아있다 위독하다 극과 극을 가고 있습니다. 인포데믹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 기소했습니다. 선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당의 비대위 난항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를 가결했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을 의결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맡을 명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단기 알바냐라는 미래통합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4개월 비대위에서 바뀔 거면 진작 바뀌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취재를 직접 했는데 어제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 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과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원입니다. 비대위 임기가 8월 말까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제 정족수 부족으로 바꾸지 못했죠. 결국 4개월짜리 비대위가 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일단 거부를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자택 찾아서 설득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포도주만 마시고 나왔다. 통합당에서는 오늘 최고위 열고 막판 조율할 예정인데 김종인 비대위가 좌초될 경우 내달 8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뒷 배경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당 중진들이 이른바 의사결정 자체를 무마시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철 소장님. 당 중진들이 뒤에서 정말 손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된 것은 조경태 의원, 김태흠 의원, 또한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측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전화를 돌려서 참석하지 마라 라고 한 정황 증거들이 확인됐습니다. 그게 열렸으면 비대위의 임기가 8월 말까지로 못 바뀐 것에 대해서 뜯어 고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원 부칙의 11조 2조 2항에 의하면 차기 전당대회는 8월 31일 전까지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상임 정국위가 무산된 것 그 배경에 당 중진들의 그 같은 방해 공작이 있었다면 네. 이 당 중진들이 그걸 무산시킨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내가 당대표 못 된다라는 계산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저 원내대표가 그냥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비대위원장 겸임을 해서 관리만 해라. 그러고 8월 31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등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다른 중진들 없으니까 내가 나가면 1등 할 수 있다. 내가 예. 당권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김태용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권한을 갖는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은 이미 시효가 끝난 분들이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한데 본인들이 뜻에 맞는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당권, 대권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력구조에 대한 당 권력구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당 중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른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합미래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네. 침몰해가는 배라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침몰해가는 배에 선장지기 욕심을 놨던 거군요. 그러면 이 당 중진들은 그렇죠. 그냥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대선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중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해야지. 내가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그러한 당내 권력 구조가 일순간에 개편될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통, 830 세대가 당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중진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당의 세대 교체를 외쳤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개혁 방침에 대해서 당 중진들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젊어지는 개혁에 대해서 중진들이 반대를 한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통합당에서나 기자들이나 다 위원장님 한마디 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연인인데 내가 나가. 아니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시면 비대위원장직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왜왜 아니 나 들어갔어.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 나누실 텐데 아주 세상 나한테 뭐 별로 나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임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무기력해진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등이 어제 심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의 의사였습니다. 심재철, 김재원 두 분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포도주만 마시고 왔습니다. 걱정하는 얘기들만 서로들 했습니다. 수락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거절하시는 의사 표시도 없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많이 했고 와인만 세 잔으로 그 최고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감이 이른바 당 중진들에게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 소장님 덕분에 그 내막을 좀 자세히 좀 알게 됐는데 앞으로 당에 가서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벌써 김종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뉴스에 잡히지 않습니까? 원래 뉴스에도 안 잡혔다. 저게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 아까 정국이 상임위원회라 그랬어요. 당은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최초의 발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데 상임 정국이 거기가 아까 총 45명인가에서 절반 17명이 참석해서 안 되게 됐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서 그 비토를 놓을 때 거부할 때 하는 일종의 그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예 의결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지 마. 이런 겁니까?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계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에 한나라당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야당 중에서 역대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렇습니까? 친이 친박이라는 당내 계보가 아주 정말 치열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야당 입장에서 여당도 보지 않고 그냥 한나라당만 쳐다보는 거죠. 그 당에서 이제 저 당에서 결정한 것이 뭔가 되겠다. 그래서 8년간 집권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을 완전히 다 까먹고 오늘 미래통합당이 이제 거의 뭐 의석수가 지금도요. 영남 지역에서 안 밀었으면 이 숫자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영남 지역에서 예뻐서 했겠습니까? 너무나
그 기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종의 이제 최소한의 어떤 지역구를, 그 의석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를 출범하라 그랬으니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저분이 막 아주 훌륭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부결된 걸 보면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당의 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목만 생각한다. 근데 지금은 자기들 목을 차지할 만한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 알량한 당권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 대선 후보를. 일단 조금이라도 어떤 기본적인 기반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좀 필요하다고 당내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론도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일단 하고 보시라. 뭐 일단 거절의 의사를 봤는데 그리고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1개월 하면 어떻고 2개월 하면 어떻습니까? 1년 하면 또 뭐 하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왜 저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냐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야당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야당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뭔가 그 어떤 당의 형식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본지 모르겠지만은 맡으실 것 같아요. 맡으실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가 박성희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선거 직전에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공천 작업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참패 원인 중에 하나인데 공천에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상당히 모셔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역설적인 상황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비대위원장 4개월짜리도 모셔는 두고 아무 일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김종인 총선 전체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선거에 총책임을 진 사람이 선거에 떨어졌는데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없었죠. 얼굴 마담밖에 할 수 없었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가 미래통합당의 바닥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네. 상대당은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지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반대쪽에서 견제하고 동반해야 할 다른 당은 아직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자기 몸도 못 추리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어느 언론의 표현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난파선인데 거기서 선장 맡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미래통합당, 이번엔 미래통합당이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있죠. 2016년도에도 20대 총선이죠.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200석까지 갈 수 있겠다, 개헌선 갈 수 있겠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선거 결과는 122대 123, 한 석 이겼어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와 혁신이라고 하는 걸 다뤄 또 혁신을 새로 만들어요. 그 혁신위에 당시에 40대 3선 의원이었던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갖다 앉힙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적인 방해가 일어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반대를 해서 전국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고 친박에서 주도해서 못 가게 했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똑같아요. 전국대회 못 가게 했어요. 결국은 김용태 혁신위가 이틀, 사흘 만에 자리를 내려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뼛속까지 개혁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선거 사실상 참패죠. 참패 이후에 뼛속까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 못 듣고 약속도 했지만 못했고 그게 4년 뒤에 이걸로 이어진 거거든요. 제가 미래통합당, 이른바 새누리당, 이 우파 쪽에서 이어진 이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지금 같이 보고 오늘 현재를 같이 보면서 하는 얘기는 당했을 때 말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하나도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이번에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당신들 지금 상태로는 누구도 국민에게 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 30, 40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 다음 지방선거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를 하라고 주문한 건데 창조적인 파괴가 아니라 파괴된 상황 속에서 자리 다툼만 하는 저 모양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될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 측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대책 없이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시죠.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예. 있어요. 좀 김종인 위원장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4개월짜리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위원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꼭 모시고 오고 싶으면은 최고위원의 의결로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다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4개월짜리 아니라 네, 1년짜리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5월 8일 날 있을 새로운 21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권한대행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든 아니면 차라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여기 조기 전대에 나가서 2년짜리 당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통성 있고 권위 있는 당대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 선배님 말씀 주신 것 중에 20대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이어서 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예. 제가 정정을 한석 하겠습니다. 차이 패배했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그리고 고발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고 세금 탈루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이 당선인을 고발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선거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의혹 양정숙 총선 전에 알고도 뒷북 제명.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세금 탈루 의혹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한 채 팔아서 5채예요. 4년 사이에 재산이 무려 43억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로 4년 사이에 43억 원의 차익을 봤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익이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더군다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를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더불어시민당이 자당 소속의 당선인에게 제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인지했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였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은경 대변인은 총선 전 사퇴를 권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온 비례 후보에 대해 굳이 재차 검증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의혹을 알고도 총선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유력 비례 후보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 전체 총선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을 민주당과 시민당 측이 우려를 해서 쉬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 전에도 그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나왔었던 것 같고요. 4년 사이에 43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4년 사이에 43억 증가한 게. 네네.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50억이었거든요. 49억. 그다음에 지금 90억이 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그 양정숙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치동, 서초동, 잠실 이런 데거든요. 노른자만. 그런데 4년 동안에 거기 있는 아파트 10억도 오르고 20억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5채 있었는데 그 하나당 10억씩만 올랐어도 50억 오른 거죠. 그래서 43억 오른 거 맞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뒤로 뭐 이상한 짓을 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서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동산 집 한 4채나 5채가 10억씩 올라서 이제 90억이 됐다. 이러면은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생의 진술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요? 네네.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대치동 아파트를 누나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명의신탁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대금에서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2015년도인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상속을 갖다가 받았는데 원래 그 상속을 갖다가 받으면 자식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가 혼자 그걸 갖다가 다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잠실 아파트가 누구 것으로 드러나냐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례대표로 그 등록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니까 2018년도에
등기를 한 다음에 2019년도에 이걸 갖다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잠실 아파트가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사두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거를 다른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이거를 그냥 양정숙 당선자가 혼자 이걸 다 갖게 된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 그 상속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돼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변호사님. 근데 여기에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동산은 명의신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상식이죠. 명의신탁이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차명으로 거래하지 말아라. 예. 이게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4조에는 민사적 효력 해가지고 그렇게 명의신탁으로 해봤자 그거는 민사적으로 무효니까 손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조에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세요. 2억. 세네요. 벌금이 2억 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명의신탁을 한 것처럼 동생이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법을 갖다가 위반하면서까지 그 명의신탁을 갖다 하겠는가? 결국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제 아파트가 박성철 총장이 앞으로 되어 있는 게 꼭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돈이냐? 세금 때문에. 왜냐하면 1가구 2주택, 3주택 이렇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금 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에서는 일단 제명키로 한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에서는 판단한 거고 정부의 시책이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팔라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라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이 의혹을 갖고 이게 총선 전에 알았다는 건데 문제는 제 질문은 왜 총선 전에 쉬쉬했느냐는 겁니다. 예컨대 총선 전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총선 전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감춰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좀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3억.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2016년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이 부동산 투기와 그걸로 인한 폭리가 심했는지를 반증하는 건데 사실 뭐 인권 변호사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뭐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뿐더러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더구나 어떤 당이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그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라면 법적인 물론 공방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지금 제가 민주당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뭐 확정 판결이 나려면 1,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의원 신분을 지금 유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실망일 수밖에 없고 지금 본인이 속해 있던 그 조직, 뭐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예. 크게는 민주당이 너무나 누가되는 지금 행위고 또 공격의 빌미를 너무 크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기는 판결까지 가겠다. 민주당 돌아가고 판결도 받고 끝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한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무소속으로. 일단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선인 양정숙에게 제명을 의결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사안,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 신탁의 의혹권은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당에서는 충분히 또 권유를 했고 본인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정숙 당선인 본인은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차익은 좋은 취지로 쓰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해명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논란 때도 차익은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일단 시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제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본인은 위법사항은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선거 전에 시민당이 이걸 알았죠. 박상 교수님. 네. 알았는데 선거 전에 왜 조치를 안 취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까 오고돈 시장 이야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선거 전에 상대방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내한테는 안 좋은 일이 거꾸로 감춰지길 바라요. 그 선거운동 전략 중에 하나니까 쉬쉬 걸 수밖에 없어요. 근다고 쉬쉬해서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방금 앞서서 두 분이 말했지만 한 분 이야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특히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 잡느라고 좀 난리 아닙니까? 그런 저런 사람을 공천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부적절한 거죠.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번 선거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위성정당, 비례정당, 공천 과정을 쭉 보면 국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국회의원 의석 하나 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공천을 누구를 시키냐에 따라서 범죄인을 공천시키면 그 나라는 범죄인 국가가 됩니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선거법을 고치랴 어쩌다 보니까 여야가,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국민들과 당원의 이 바람하고는 전혀 따로 노는 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양정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 또 정부의 인맥을 통해서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되고 나서 금방 또 날짜 계산해서 사퇴해서 와서 또 이제는 뭐 더불어시민당 가서 당선되고 다시 민주당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시기에 아주 미꾸라지 같이 돌아다니는 그 정치인을 국민들이 과연 정치인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정말 공천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될 법을 꼭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80명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몸이 이게 크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일을 하기 전에 당에서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 윤리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깨끗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80석이 16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 검증에 철저히 들어가가지고 저는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하겠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 이건 책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공천하지 않았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문 격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많은 만큼 그만큼 그 힘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양정숙 당선인 제2의 제3의 양정숙 당선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달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그래도 더불어시민당이 자체적으로 제명을 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겁한 면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알았어요. 본인들이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저 문제를 굉장히 세게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변인 얘기 보면은 그래서 자진 사퇴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자진 사퇴를 안 해서 우린 방법이 없었다예요. 더불어시민당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저 사람이 자기들이 찾은 사람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찾아온 비례대표 5번이었어요. 모당에서 파견한 사람을 자기들이 어떻게 검증을 한다고 더 나서겠어요.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얘기를 하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의 얘기만 하면 우리가 얘기를 30% 못하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명하면 끝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천이 뭐죠? 공천은요. 정말로 국민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공당이 이 사람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당을 믿으면 이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아주 엄숙한 절차가 공천이라고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공천에 신경을 쓰는데 당장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선언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4채, 5채 가진 사람은 공천했다고 하는 건 도대체 대통령이 얘기하고 여당이 생각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앞에 우리가 이미 다 검증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당의 이름으로 공천하는데 이미 아는 상태에서도 그걸 알고 공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제명해야죠. 선거 전에 제명했어야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례대표는요. 지역구 선거하고 관계없이 제명이 저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에요.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당을 옮기려고 하던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 제명 좀 해주십시오. 제명 좀 해주십시오. 왜? 스스로 사퇴하면은 의원직이 날아가지만 제명을 받으면 날개를 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기관 중에서 독립기관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분에 대한 징계가 되는 겁니까? 얼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으신데 저는 지금 우리 박상천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정말 국민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37개 정당이요? 난립하는 이 문제 만든 것 선거법이 그랬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신청해서 절차 공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랬고 이거 국민이 그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치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되고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책임이 물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복도 CCTV는 알고 있었다. 민주당이 양정숙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서 선거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오거돈 시장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이 역시 선거 전에 알고 쉬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거 전에 알 수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거돈 전 시장의 집무실을 비추고 있는 CCTV 한 대가 있다는 겁니다. 복도 CCTV입니다. 거기에 뭐가 담겼을지가 관건입니다. 총선 전후 출입자에 대해서도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집무실 앞에 CCTV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집무실 안에는 CCTV가 없다고 해요. 성추행 당일 출입자, 총선 전후 출입자, 사퇴 회견 직전 출입자 등이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오거돈 전 시장을 소환할 일정을 조율할 건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라 경찰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관건이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지만 오거돈 전 시장이 정말로 이 성추행 건 말고 다른 성추행 의혹이 있는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 역시 선거 전에 과연 오거돈 시장과 누가 접촉을 했는가의 여부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쟁점이거든요. 이 CCTV 안에 좀 담겨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집무실에 CCTV가 없으니까 그런데 집무실에 CCTV가 있었건 없었건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성범죄 많이 해봤지만 성범죄 변호 사건을 많이 사건 그럼 제가 이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깜짝 그런데 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단 둘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게 그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집무실 안에 CCTV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설마 저런 일은 안 했겠죠. 예. 그런데 집무실에 CCTV가 없었고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확해요. 자백을 갖다가 했잖아요. 수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무실 안에 CCTV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그 부산시장이면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그 도시의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정말로 공인 중에도 공인이에요. 그런데 공인이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이유도 아니 왜 내가 굳이 뭐 여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거돈 시장 정도 되면은 내가 이런 일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게 선거 같은 것들 정치적인 고려하는 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강제추행이 아니고 아마 이제 강제추행일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고 강제추행이 있는데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는 게 강제추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묵시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이 가해져가지고 그 여성분이 뭐 울면서 나왔다는 이야기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 시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하면 거의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급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뜻밖의 이상한 행동을 갖다가 한다. 이거는 죄질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거돈 시장이 전 시장이 오리무중이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그건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치해야 될 건 조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승철 소장님. 이것도 역시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했는데 제명하고 끝이냐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오거돈 시장이 주요 지자체장이었잖아요. 제일 큰 정치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 두절됨으로써 당 차원에서 이럴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책임한 거죠.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적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리할 때도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요, 민주당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또한 그분을 공천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사실을 미리 좀 알고 당연히 자신들이 공천을 하고 자신들의 당의 소속인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 2018년도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만뒀을 때 분명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처럼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 대처하겠다, TF 만들어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가운데 오거돈 전 시장이 또 관용차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아직은 의혹 상황. 서민민생대책위라는 곳에서 오거돈 전 시장을 고발한 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청탁 혐의인데요. 오거돈 전 시장이 지난해 공무원 A씨를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서 5분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서민민생대책위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A씨는 해당 사건을 문제 삼자 다른 지자체의 시의회로 전보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성추행 발사를 않겠다라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게 서민민생대책위 측의 문제 제기입니다. 오거돈 성추행 숨기려 권력 개입한 건 아니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이게 참 아까 뭐 양정숙 당선인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은폐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선거 전까지 철저히 차단됐었고 밖으로 나가는 게.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뭐 당리 당략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추행, 뭐 강제추행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건데 은폐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었고 무엇보다 그게 성공했고 또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그 사실이 완전하게 차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사실 뭐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고 해서 위력이 행사가 안 된 게 아니죠. 뭐 설마 뭐 관용차로 불렀다고 하는데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겠어요? 오라고 했겠죠. 그러면 뭐 부르면서 한 번이라도 저 공무원이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냥 전화해서 오라는 것 자체가 위력을 행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물론 뭐 지금 의혹 정도에 되지만 이제 또 밝혀지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게다가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직접 불러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질이 안 좋고 또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그 부산시청 내에서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 밑에 급의 어떤 상사가 어떤 추행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이르면 돼요. 막말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시장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그 밑에 급의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은 시장에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대충 있을 텐데 시장이 이렇게 잘못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먹힐지 도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지자체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 발설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불쾌하고 불편하고 좀 화가 나고요. 또 지금 이 사건이 엄청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엄청 막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정치적인 뭐 NGO라든가 뭐 여성단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여성단체에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고 이미 이제 위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NGO에서도 막 말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오리무중으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정쟁 때문에 막 정보들은 막 폭발하고 피해자는 다 막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상황은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요컨대 이런 관용차 안에서의 성추행이 있었고 그래서 오거돈 전 시장 측이 다른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고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의혹 제기의 주된 내용인데 그 거론된 다른 지자체의 시의회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해당 시의회는 반박을 했어요. 의장은 오 전 시장과 여타 다른 용무로라도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 없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특정 편향 집단의 일방적 주장이다. 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급기야 또 다른 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더 캐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 쪽 주장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의 비서, 저희 오남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 마지못해 사퇴를 한 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몰랐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친문으로 친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성추행 사건들이 친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혜숙이라는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인 김혜숙과 같은 사람인지 청와대는 이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산시 안에서 오거돈 시장과 정무라인 몇 명에서만 취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언가를 동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죠.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범죄와는 다른 차원의 범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KBS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범죄는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만 이루어지는 범죄 없어요. 절도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범죄 그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추행이 한 번뿐이다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이쪽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게를 좀 두는데 아직은 확인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그 근거를 또 하나만 제가 들이대면은 오거돈 시장의 저분 연세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70이 넘으셨죠. 48년생이시더라고요. 공자님은 70이 넘어가면은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도 법규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다. 종심소욕 불유구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분 주변에서 가까이서 관찰하고 모셨던 분들 얘기를 몇 들었더니 그분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저런 일이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 위험한 경우들을 몇 차례 경고되기도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도 됐었어요. 그냥 놓고 갔던 거예요. 자, 사건 당사자로 거론되는 데서는 확인되기 전에 부인하는 거 당연합니다. 모 의회에서 우리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그 관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당연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걸 밝혀내야 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때 수사라고 하는 공적 기구의 권한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순서고 이게 정도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에 본인이 잠적하고 안 나가고 있다? 본인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과 가지고 있는 약속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장 나가라고 얘기해서 조사받으라고, 그리고 경찰에 정말로 깔끔하게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관련자들의 그 입장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그 CCTV 얘기하던 중에 박상철 교수님 봐야겠지만 혹시 총선 전에 가정입니다만 당 관계자가 오거돈 시장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간 장면이 뒤늦게 공개가 된다면 상상입니다만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를 저는 손을 들고 싶진 않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양쪽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오거돈 시장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예.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문제 있는 성범죄잖아요. 성범죄자고 또 하나는 큰 정치인이에요. 예. 정치적인 걸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는 제명시켰다고 해서 20분 만에 제명시키기 잘한 거 아닙니다. 누군데 못 시키겠어요? 절차나 과정에 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로 이제 꼬리자리 끝났다고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몰라. 그리고 이 사람 제명했어. 이게 집권당의 책임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 소위 그런 말들 뭐 사건 나면 뭐 오거돈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많이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지방 권력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트럼프와 김정은 때문에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부산시장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죠. 국민한테 정말 이거 아차 싶다 생각하시고 오거돈법 같은 당헌 당규를 만들어라. 저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지금부터 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야당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부산 법무법인 이야기 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고 김예숙 지금 인사수석 법제처장 했던 거기도 거기 변호사 출신이고 뭐 계속 들어가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이를 대표하고 있고 이거 정치적으로 아주 얽힌 곳이다 라고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가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보고 목도한 바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엮이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야당이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거돈 이 사건에 좀 집중해 주세요. 왜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오거돈 이럴 수가 있어? 정치 권력이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 이 미래통합당도 얼마나 당당하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까. 그래서 그러면서 시민단체 상담소장인 이재희 소장은 왜 그런 미적미적한 행동을 하냐도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또 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조를 했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컨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진짜 오거돈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고 야당도 이것을 오거돈 사건에 집중해서 그 파장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지 지금 방식은 저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CCTV를 확보했으니까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 CCTV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황이겠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포데믹으로 규정했지만 점점점의 뒷말과 여운이 좀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의 신병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김정은에게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김정은이 북한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통위가 열렸습니다. 외통위 국회의원들도 답답했습니다. 여당 소속의 외통위 의원도 급기야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의심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김현철 장관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원산에는 있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세한 그 정보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한 건 어떻게 우리가 알죠? 정보가 우리 국정원도 그런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 우리 정부의 그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져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 맞나요? 동선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정보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보안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보사항이 됩니까? 어려운 그런 시술이고 치료 경과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원산에서 직고 유항 중이다. 그런 말들이 있고.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항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 김현철 장관은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심장 혈관 스텐스 수술은 이거 완전 가짜뉴스다. 금방 그건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조차 김현철 장관이 정부가 잘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오랜 동안 또 연구원 생활하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신 김수경 연구원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의혹은 김현철 알고서 말하는 거야? 모르면서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알고 있습니까, 김현철 장관? 정부는 알고 있겠죠. 전 알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고, 예. 그 김현철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 국민들에게 모두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게 그 팩트와 믿음 중간 어디쯤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희박하고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믿는 위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김정일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웠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튼 북한에 대한 정보는 약간의 믿음과 약간의 팩트가 조합된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건데 저도 그런 이제 일종의 저만의 해석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김현철 장관의 방금 김정은의 신변엔 이상이 없다라는 건 팩트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근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태양절에 이제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김일성의 생일이 왜 태양절이겠어요? 김일성은 태양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절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절에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 태영호 당선인도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그때 나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신변상에 아주 위중한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정말 그건 웬만해선 빠질 수 없는 어떤 행사거든요.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사전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겠냐. 저도 그게 꽤나 합리적인 추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일이 분명히 뭐 그게 건강이든 뭐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못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I do know라고 했어요. I know가 아니라 I do know고. do는 보통 저희가 중학교 때 강조할 때 쓴다고 그렇죠. 했죠. 강조할 때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괜찮기를 바라겠어요? 건강상이나 뭔가 신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기를 바란다는 I hope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냥 제 추측건대는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게 꽤나 그 태양절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으나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회복하고 있다면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사망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도 정보를 취합해 보건데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곧 알게 될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만의 약간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예.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지 않다. 없지 않다. 네. 그렇다면 태영호 당선인의 이야기도 좀 이 시점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김정은 문제 있고 나서 제가 또 국방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태영호 공사가 썼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데 그 태공사에 쓴 책을 보면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 최고 존엄의 개인 신변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일종의 비서실이죠. 3층 서기실의 간부 몇 명만 입을 굳게 닫기로 결정하면 북한 체제 내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태용호 당선인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4월 15일 날 군산기념공전에 못 나왔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로 판단된다. 철저히 통제되는 이런 데 때문에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거기 와서 사진 한 장에 지금 사진. 김정은을 찾아라. 미국의 정찰기도 13대나 한반도로 출격을 한 상황입니다. 한미군 당국은요, 김정은 찾아라. 연일 정찰기를 띄워서 고강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I do know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뭔가 좀 계속해서 탐지하는 것 같아요. 27일, 28일 이틀간 정찰기가 무려 13차례 출격을 했다. 북통신감청 담당 RC-12 가드레일도 8개 동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게 뜬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김정은 관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엿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라방에서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원산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1호 열차가 북한이 이른바 헷갈리게 하는 거다. 보여주기식이다. 네. 거기에 우리 정부 당국이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주셨잖아요. 태공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교란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너무 잘 알아요. 위성을 통해서 뭐 글로벌 호흡 같은 그 첨단 위성 능력을 갖춘 장비를 통해서 다 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뭐 굉장히 능한 거니까 그건 새로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부 얘기를 믿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정부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믿음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하나는 왜 이 문제를 정부 장관 중에서는 정부가 가장 많은 쪽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계속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통일부 장관은 잘 없습니까? 정부가? 통일부 장관은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도가 된다면은 뭐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의장이나.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계속 앞에 서서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외교통상위원회는 열렸는데 왜 이 중요한 문제 국회에서 정보위는 열리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건 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하고 안 하고 안 해. 왜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지 제가 봤더니 정보위원장이 지금 김민기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면은 하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은 탈당했지만은 미래통합당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이은재 의원이더라고요. 이분 열어달라고 할 여유 없죠. 예. 나경원, 한선교, 이혜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선거에서 안 나오거나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본인들이 충격 때문에 열어달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인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김민기 위원장이 여당에서라도 열어줘야죠. 열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라도 얘기를 듣고 국민에게 속 시원히 이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 트럼프 얘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본인이 주목을 끌 수 있다면은 저분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고 어떤 쇼미십이라도 보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의 정보 능력을 지금 북한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또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역량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한 건데, 그걸 위해서도 정보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의 회의가 열리고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아까 정병구 의원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신변까지 보안을 지킬 정도로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는 국민을 좀 생각을 해줘서 그런 의문을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김현철 장관에게 정말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상태, 북한 김정은이 조화를 보냈던 사실도 반나절 동안 통일부 장관이 모르고 딴 소리를 브리핑을 해서 구설수를 빚은 적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김현철 장관은 몰랐거든요. 뭐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심하자, 경계하자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북한 소식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냥 넘어가요. 북한이란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건 정말 정부로서도 큰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건 정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소식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때는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성하자. 예, 우리 앞서가 있는 남쪽이라면. 대우 각성하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김정은 주변에 별 문제 없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그래도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하면요, 진짜도 가짜 같아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말하지 않겠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나올 때 태양절 때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또 헌법학자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 헌법에 작년에 2019년 14번째 헌법 개헌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김정일을 김일성하고 동급으로 놔요. 항시 그 김일성이 위고 김정일이 김정일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승계해 준 분이 바로 김정일 아닙니까? 헌법을 개정해서까지도 두 사람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를 않아요. 올해부터. 참 묘하죠. 2019년 헌법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날 왜 인민혁명군 참전 기념일로 안 나왔냐. 그것도 2018년부터 2월 8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냐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 헌법 강의가 돼버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런 징후가 바로 사망설로 연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세계 가장 저는 합리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세계 곳곳이 코로나 사태지 않습니까? 북한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로부터 위험스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 전염병에 대한 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심양에 있는 영사관의 전통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이 후계자 지위를 갖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벌써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후계자 지위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 중앙 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했다.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주는 호칭이다라는 겁니다.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 지도 체제를 책임진 당 중앙 역할이다.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김여정에게 후계자 지위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럼? 저게 이제 그 정치국 회의 같은 것이 지금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후계자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만약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계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김정은의 자녀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물려받게 될 텐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동안 본인의 그냥 김정은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대미 대남 이런 발표도 하고 성명도 내고 그런 걸 봐서는 끊임없이 북한 내에서 뭔가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그런 정치적인 권력의 일부를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그럼 정말 사망하면 김여정이 하게 되는 거냐, 그럼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그 협상이라는 게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국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협상을 누가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김정은에게 계속 문제가 있고 그게 만약에 김여정이 넘어간다면 이런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점에서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연 김여정이 그러면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김정은이 그 어린 나이에 김정일로부터 승계를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됐을 때도 많이들 걱정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그 할 수 있겠냐. 그 젊은 나이에 누가 따르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김여정이 잘 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겨우겨우 잘 쌓아놨던 이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어떻게 어렵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좀 까마득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박성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좀만 보충해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결국엔 국정원밖에 없잖아요.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보위원회인데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게 전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정양석 의원이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정보위 간사로 선임이 됐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정보위를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대략 5월 초에 정보위를 개최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침 같은데요. 정보위원회에 12명의 위원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처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정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보위원회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6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인데 그분들은 이번에 다 21대 당선됐어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에는 5분의 의원이 있거든요. 다 낙선을. 아이쿠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국회를 취재해서 또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에게 보도해드리고 있는 장선철 소장님의 어떤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발로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가 불어닥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주빈의 공범인 군이 현역입니다. 이기아 군이 첫 신상 공개를 했고요. 졸업 앨범 때문에 불안에 떠는 교사들의 사연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가 닥쳤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상 초유의 고용 쇼크예요. 3월에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날보다 22만 5천 명이 감소했어요. 고용 부문은 통계 작성 후 첫 감소를 했고요. 임시 일용직 12만 명이 줄어서 직격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숙박 음식업 15만 명 감소. 제조업도 1만 명 감소. 항공 등 정규직도 실직 공포가 커지고 있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요. 불경기 때도 카드는 썼거든요. 4.3% 감소했다.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다라고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동 상인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저희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세가 하나씩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해봤거든요. 지금 한 3~4배로 늘어난 것 같아. 감당을 못하니까. 말만 하면 눈물이만 날라오니까. 20%에서 월세를 다 본대. 보증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부터 그런 보증부에 월세 갚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놨어요. 대구도 재난지역이지만 명동 이쪽도 재난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자, 이 가운데 관건은 쟁점은 과연 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세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3개월 내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하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홀로 나는 아직도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드리면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계속돼 가지고 어려움이 가을에 겨울에 계속 오면 처음에 100% 줬다가 어떻게 그걸 줄이겠어요? 저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면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지원 금액에 다시 논의 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는 이렇게 맞게끔 맞춰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70%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이후에 발언돼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시간을 관계상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명동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명동이 저런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난지원금이 풀어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막대하게 살포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을 갖다가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홍 부총리인데 제 생각에는 홍 부총리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나는 진짜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거죠? 네네. 소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살포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막막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악플 소식인데요. 조주빈의 공범 이기아에 대해서 군이 처음으로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군 수사당국이 어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 닉네임 이기아의 이름과 나이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군은 피의자 신상 정보를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이원호 일병입니다. 19살, 만이죠. 지난해 말 입대 후에 경기 모 부대에서 향토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한 바 있는데요. 조주빈의 공범으로서 참 19세의 젊은 현역이 박사방의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굉장히 앳돼 보여요. 앳되지만은 19세예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그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원호 일병이 현역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아니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가지고 군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군 법원에서 그 재판을 갖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공개되는 경우는 요건이 크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거의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범이나 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알 권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적극적 요건이고, 4번째가 소극적 요건으로 일반 청소년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인데, 여기에 일단 이원호 일병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붓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만 18세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이원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악플 소식은요, 여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졸업앨범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8,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1.6%가 졸업앨범 대신에 졸업을 추억하는 다른 방만을 모색하자라는 것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졸업앨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까? 응답자의 76.6%. 졸업앨범에 담긴 내 사진이 범죄나 품평에 악용될까 불안하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 사진, 선생님의 사진이. 여성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교사들이 밝힌 피해 사례는 학교의 새로운 교사 얼굴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온라인 카페에서 졸업앨범을 사고 팔았다. 학부모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의 사진을 두고 품평한다. 교사 노동조합은 관행적으로 만들어온 졸업앨범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생 사진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교수님. 저도 저게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여교사, 특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교사라고 할 때면은 저런 게 신경이 쓸 것 같은 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이제 아주 그 가해자,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주범, 종범들의 이제 나이들을 보면 뭐 20대 초반이거나 20세가 아직 안 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지 뭐 옛날에 그런 율락물을 뭐 이렇게 돌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착취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제작하는데, 그리고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막 동의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범죄자들이고, 이 범죄의 성격 자체가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살인에 거의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20대가 안 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유독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재적으로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의도에 의해서 뭐 이용당하거나 내 뭐 초상권이 그런 식으로 뭐 카페에서 온라인 카페에서 팔린다거나 품평당한다거나 어느 뭐 남고에 무슨 선생님 뭐 어디가 어떻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런 온라인 카페에서 퍼져 나가고, 사실 온라인에는 한 번 정보가 올라가면 뭐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씁쓸해
씁쓸한 세태긴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내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서 여럿이 다 공유해서 갖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이건 좀 얘기를 해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SNS에 사실 저는 아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이들끼리 같이 사진 찍은 것 같은 거 SNS에 함부로 못 올려요. 친구 사진은 항상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된다. 왜냐면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게 어떻게 어디서 가가지고 합성돼서 팔릴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참 씁쓸하다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출연진의 발언 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발언이 다소 미국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발언은 다소 적절치 못했다라는 점 제가 바로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양정숙 당선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오늘 법조인과 또 국회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진의 도시구쇼 인터넷 계정 이사말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